아버님, 이게 무슨 냄새나는 빨래 뭉치입니까? 며느리의 눈물 섞인 물음에 시아버지는 싸늘하게 답했습니다. 그걸 친정 가서 다 빨아와야지 소원이 이루어질 게다다. 이 더러운 빨래가 불러온 기막힌 반전 이야기 지금 들어보실까요?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해요. 동지달 기나긴 밤이 지나고 찾아온 아침은 코끝이 찡할 정도로 시렸습니다. 연하는 얼어붙은 개울가에 앉아 연신 빨래방망이를 두들겼습니다. 탁, 타닥, 탁. 차가운 얼음물에 손을 담글 때마다 뼈마디가 저려왔지만 연하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남들은 친정 나들이도 잘만 간다는데 벌써 시집 온 지 3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친정 문턱 한번 밟아보지 못한 서러움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방망이질 소리에 맞춰 눈물 한 방울이 얼음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는 계신 건지, 오라버니는 장가나 들었는지, 연하는 해진 저고리 소매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마른 빨래를 짜는 손길에 힘이 들어갔지만 마음속 응어리는 짠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동네 아낙네들이 수군거리며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최 노인네 며느리 좀 봐. 3년 내내 저렇게 고생만 하니 원. 쉿, 들리겠네. 그래도 최 노인이 재산은 좀 있다던데 며느리한테는 국물도 없다지. 연하는 못 들은 척 고개를 더 깊숙이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동정이 오히려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머리 위에 인 빨래 광주리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기와집, 그곳엔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시아버지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연하는 움찔하고 멈춰 섰습니다. 툇마루 끝에 앉아 곰방대를 물고 있는 시아버지, 최 노인의 시선이 연하의 발끝에 닿았습니다. 이제 오느냐? 빨래가 왜 이리 더디냐? 최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깔깔했습니다. 마치 잘 말린 북어 껍질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님. 개울이 얼어서 구멍을 내느라 좀 늦었습니다. 연하는 고개를 조아리며 빨래 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최 노인은 대답 대신 연하의 붉게 터진 손등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따뜻한 위로 한마디는 없었습니다. 손이 그게 뭐냐? 게을러 터져가지고 제 몸 하나 간수 못하니. 연하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따뜻한 눈길을 준 적 없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밤이면 늦게까지 길쌈을 해도 최 노인에겐 늘 부족해 보였습니다. 최 노인은 곰방대를 털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밥이나 차려라. 배고파 죽겠다. 그의 뒷모습은 완고한 바위산처럼 보였습니다. 연하는 부엌으로 들어가 가마솥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좁은 가슴 속엔 정말 피 한 방울 안 흐르는 걸까?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연하는 다시 한번 친정 생각에 잠겼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 속에 보고 싶은 부모님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몹시도 서러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의 고향집은 기억보다 훨씬 더 낡고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연하야, 내 딸 연하야. 병든 아버지가 툇마루에 앉아 힘없이 딸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마당 구석에서 찬물에 밥을 말아 드시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왔어요. 연하가 달려갔지만 발이 땅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불러봐도 부모님은 연하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라버니인 강석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마당 한복판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더니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아버지. 연하는 소리를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울어댔습니다. 연하는 이불을 끌어올려 얼굴을 묻었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건 분명 무슨 징조야? 아버지가 위독하신 건 아닐까? 한번 시작된 불안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이대로는 단 하룻밤도 편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무리 무서워도 이번만큼은 간곡히 부탁해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어 연하의 굳은 표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하는 평소보다 정성껏 조반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노릇하게 굽고 갓 지은 쌀밥을 고슬고슬하게 담았습니다. 최 노인이 수저를 들자 연하는 방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연하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최 노인은 밥을 입에 넣으려다 말고 며느리를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밥 먹는데 입을 떼게. 아버님, 제가 시집 온 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효가 깊어 부모님 안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연하는 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젯밤 꿈자리가 너무 험하여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부디 친정에 한번 다녀오게 허락해 주십시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수저 부딪히는 소리조차 멈춘 그 짧은 시간이 연하에게는 몇 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최 노인은 밥을 한술 크게 떠넣고는 한참을 씹었습니다. 연하의 주먹 쥔 손이 땀으로 축축해졌습니다. 보통의 시아버지라면 출가 외인이 무슨 친정이냐며 호통을 칠 대목이었습니다. 최 노인이 물그릇을 비우고는 입술을 닦았습니다. 그의 눈이 연하의 떨리는 어깨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친정이라. 그래, 갈 때가 되었지. 연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너무나 쉽게 떨어진 허락에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버님? 정말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연하의 얼굴에 순식간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최 노인은 곰방대를 집어들며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가거라.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도록 해라. 연하는 꿈만 같았습니다. 그 무뚝뚝한 시아버지가 이렇게 시원하게 허락해 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얼른 채비를 하겠습니다. 연하는 들뜬 마음으로 방을 나가려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께 드릴 떡이라도 조금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찰나였습니다. 게 있거라. 빈손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느냐. 최 노인의 말에 연하는 다시 멈춰섰습니다. 역시 우리 아버님도 속으로는 따뜻한 분이셨어. 노잣돈이라도 주시려는 걸까? 연하의 기대는 잠시 후 무참히 깨졌습니다. 최 노인이 자기 방에서 큼지막한 보따리 하나를 낑낑대며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에서 풍겨오는 냄새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쾌쾌하고 지독한 땀 냄새와 구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아버님? 연하가 코를 킁킁거리며 묻자 최 노인이 보따리를 며느리 발 앞에 툭 던졌습니다. 내 3년 동안 묵혀둔 빨래들이다. 땀에 찌든 속옷이며 찌든 옷가지들이지. 보따리 틈새로 누렇게 변한 무명 옷들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이걸 왜 저에게 주시는지요? 최 노인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걸 친정에 가져가서 그곳 냇가에서 깨끗이 빨아오너라. 그게 내 친정 나들이를 허락하는 조건이다.
연화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혜로운 노인이 아니라 신보 고약한 노인네의 심술이 틀림없었습니다. 연화는 시아버지가 던져놓은 보따리를 보며 넋을 잃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이것을 정말 제가 가져가야 한단 말씀입니까? 연화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 노인은 툇마루에 걸터 앉아 무심하게 발가락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래, 내 옷까지 들이니 남의 손에 맡길 수 있겠느냐? 내 친정 냇가 물이 맑다니 거기서 깨끗이 빨아오너라. 하지만 아버님, 친정 가는 길은 꼬박 이틀을 걸어야 하는 험로입니다. 이 무거운 것을 지고 어떻게 그 먼 길을 가겠습니까? 연화는 바닥에 주저앉아 호소했습니다. 가기 싫으면 말거라. 억지로 가라 한 적 없다. 최 노인의 냉정한 말에 연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옆에는 연화가 밤새 정성껏 준비한 작은 보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병든 아버지를 위해 산 귀한 북어 2마리와 어머니를 위한 무명한 필이 담긴 소중한 짐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그 작은 보찜을 지팡이로 툭 걷어찼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짐은 두고 가거라. 내 빨래 뭉치 하나면 충분하다. 아버님, 부모님께 드릴 선물도 못 가져가게 하시면 저는 무슨 낯으로 친정을 간단 말씀입니까? 연화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낯이 밥 먹여주더냐? 내 시키는 대로 하기 싫으면 방으로 들어가거라. 친정 나들이는 없던 일로 할 테니. 최 노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화는 구린내가 진동하는 빨래 뭉치를 안고 마당 한복판에서 통곡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지독한 심술에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또 부모님을 뵐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더러운 빨래 뭉치를 등짐으로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연화는 집을 나섰습니다. 등에는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워 보이는 커다란 빨래 뭉치가 실려 있었습니다.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연화는 수건으로 코를 막고 묵묵히 걸었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쯤 이른 아침을 준비하던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와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최 노인네 며느리 아니야? 친정 간다더니 등에 저게 다 뭐야? 세상에, 저 구린내 좀 봐. 저게 다 빨래 아냐? 시아버지가 친정 가는 길에 빨래 심부름을 시켰다더니 정말인가 보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연화의 귀를 때렸습니다. 연화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이고, 불쌍해서 어째. 최 노인 정말 노망난 거 아냐? 며느리를 종 부리듯 하네. 그러게 말이야. 아무리 시집살이가 맵다지만 저건 사람 할 짓이 아니지. 동네 안악들의 동정 섞인 비아냥은 연화의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연화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연화야, 괜찮니? 내 노잣돈이라도 좀 보태주마.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이웃 아주머니가 다가오려 하자 연화는 손사래를 치며 멀리 달아났습니다. 아닙니다, 아주머니. 괜찮습니다. 얼른 가야 합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혀차는 소리가 비수처럼 등에 꽂혔습니다. 연화는 마을을 벗어나자마자 큰 나무 아래에 주저앉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아버님, 어쩌자고 저에게 이런 수모를 주십니까? 차라리 가지 말라 하시지 그러셨습니까? 연화는 원망을 내뱉으며 신발끈을 고쳐 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험한 산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무거운 것은 시아버지가 지워준 이해할 수 없는 짐이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습니다. 겨울 산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워 연화의 볼을 사정없이 핥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고개 정상이다.
연하는 지팡이에 의지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등 위에 빨래 뭉치는 땀과 서리에 젖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마치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아이고, 다리야.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지. 연하는 눈 덮인 바위 위에 주저앉았습니다. 추위 때문에 손가락 끝은 이미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때 등 뒤의 보따리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등을 쿡 찔렀습니다. 아니, 빨래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아픈 거야? 연하는 보따리를 풀어보고 싶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의 엄한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절대로 친정 내과에 도착하기 전에는 풀지 마라. 만약 미리 풀어본다면 내 부모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최 노인이 떠나기 전 신신당부했던 말이었습니다. 노인네, 심술도 풍년이지. 대체 이 안에 무엇을 넣었길래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걸까? 연하는 원망을 쏟아내면서도 차마 보따리를 풀지는 못했습니다. 혹여나 자기의 부주의로 친정 부모님이 잘못될까봐 겁이 났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다시 짐을 고쳐 메고 일어섰습니다. 그래, 부모님 얼굴을 보려면 이 정도 고통은 참아야지. 참아야 하고 말고. 연하는 입술이 터져 피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다시 산을 올랐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고 눈발이 하나둘씩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산속에서 연하는 길을 잃을까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나님, 부처님, 제발 살려주세요. 부모님 얼굴 한 번만 보고 죽게 해주세요. 연하는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나무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던 그때 저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우우. 연하의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무서움에 뒷걸음질 치던 연하는 그만 발을 헛디뎌 비탈길로 굴러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연하의 몸이 눈더미 속으로 파묻혔습니다. 한참을 구르다 멈춘 연하는 정신을 차리려 애썼습니다. 다행히 눈이 깊게 쌓여 뼈가 부러지지는 않았지만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습니다. 빨래. 내 빨래 뭉치 어디 갔지? 연하는 자신의 몸보다 시아버지가 맡긴 짐을 먼저 찾았습니다. 저만치 떨어진 곳에 보따리가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기어 가다시피 해서 보따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보따리에서 풍기는 지독한 냄새가 이제는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이 더러운 빨래가 내 생명줄이구나. 아버님, 저를 지켜주신 건가요? 연하는 보따리를 껴안고 눈더미 속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극한의 상황 속에서 연하의 마음 속엔 시아버지에 대한 원망 대신 묘한 의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이 짐을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내가 할 도리다. 연하는 다시 기운을 내어 일어났습니다. 눈보라가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고 저 멀리 산 너머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이틀 밤낮을 걸어 드디어 고향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연하의 행색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옷은 여기저기 찢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었으며 얼굴엔 구정물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무엇보다 등 뒤에 빨래 뭉치에서 나는 악취는 지나가던 개들도 킁킁거리며 피할 정도였습니다. 저기가 우리 집인데. 연하는 마을 입구 선앙당 나무 아래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집이 눈앞에 있었지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몰골로 나타나면 어머니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오라버니는 또 얼마나 나를 비웃을까. 연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없이 처량하게 느껴졌습니다. 금이환양은커녕 남의 집 빨래나
잔뜩 짊어지고 온 거지의 형색이었으니 말입니다. 마을 아이들이 지나가며 소리쳤습니다. 와, 거지 할멈이다. 냄새나는 거지 할멈이 왔다. 아이들이 던진 돌멩이가 연화의 발치를 스쳤습니다. 연화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코를 막으며 길을 비켰습니다. 누구 집 며느리 같은데. 어머, 저거 강석이네 동생 연화 아니야? 애구 시집가서 잘 사는 줄 알았더니 꼴이 저게 뭐람. 최 노인이 정말 지독하긴 지독한가 보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뒤로하고 연화는 드디어 친정집 대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대문 너머로 밥 짓는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을 들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라버니, 저 연화 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부른 그 이름이 공중으로 흩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올케 심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연화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이 열리고 올케 심씨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연화 아니니? 심씨의 눈이 번뜩이며 연화의 아래 위를 훑쳤습니다. 연화는 반가운 마음에 눈물을 글썽이며 올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올케 언니, 저예요, 연화예요. 그동안 평안하셨어요? 하지만 심씨는 연화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애구머니나, 이게 무슨 냄새야? 너 어디 시궁창이라도 빠졌다 온 거니? 심씨의 시선은 연화의 등 뒤에 매달린 커다란 빨래 뭉치에 고정되었습니다. 예, 친정 오면서 빈손으로 온 것도 모자라 웬 쓰레기 더미를 지고 온 거야? 심씨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 시아버님께서 이 빨래를 친정 냇가에서 빨아오라 하셔서. 연화의 말에 심씨는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뭐라고? 시아버지가 빨래 심부름을 시켰다고? 아이고 참나. 세상에 그런 집구석이 어디 있담. 심씨는 연화를 방 안으로 들릴 생각도 하지 않고 마당 한복판에 세워두었습니다. 오라버니는 어디 계세요? 아버님은 좀 어떠시고요? 내 오라비는 장터 나갔고 아버님은 방에서 골골대고 계셔. 그런데 얘, 너 정말 저 냄새나는 걸 가지고 들어올 셈이니? 심씨의 눈에는 반가움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연화가 가져왔을지도 모를 재물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것에 대한 짜증뿐이었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소리와 함께 오라버니 강석이 나왔습니다. 연화야, 내가 웬일이냐? 강석은 동생을 보고 반가운 기색을 보였지만 곧 심씨의 눈치를 보며 주춤거렸습니다. 오라버니, 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연화가 다가가려 하자 심씨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저 몰골 좀 봐요. 동네 창피해서 원. 게다가 저 지독한 냄새는 어쩌고요. 강석은 연화의 해진 옷과 큼지막한 빨래 뭉치를 보더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연화야, 내 형편이 어려운 건 알겠다만 그래도 예법이 있지. 이런 식으로 친정을 찾아오면 어떡하니? 오라버니, 시아버님이 허락해 주셔서 겨우 온 거예요. 저 빨래만 하면 며칠 쉬다 가도 된다고 하셨어요. 연화의 호소에도 강석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빨래라니. 남의 집 빨래를 왜 우리 집 냇가에서 한다는 말이냐. 동네 사람들이 알면 비웃음거리밖에 안 된다. 심씨는 한술 더 떠서 연화의 짐을 대문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안 되겠다. 저 물건은 절대 방에 들릴 수 없어. 정 여기서 자고 싶으면 저기 외양간 옆 헛간에라도 가 있든가. 올케 언니,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3년 만에 온 친정인데. 연화는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오라버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강석은 올케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헛기침만 하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연아는 차가운 마당 한 구석에서 짐승처럼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 고향집 마당조차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결국 연아는 소똥 냄새가 진동하는 외양간 옆 작은 헛간으로 밀려났습니다. 바닥엔 가만히 몇 장이 깔려 있을 뿐 칼바람이 문틈으로 사정없이 들이쳤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죄인이에요. 이런 못난 모습으로 와서. 연아는 시아버지가 준 빨래 뭉치를 베개 삼아 누웠습니다. 지독한 구린내가 코를 찔렀지만 이제는 그 냄새가 오히려 시댁 식구들의 채취처럼 느껴져 마음이 저렸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올케는 밥 한 그릇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오지 말걸. 죽어도 시댁에서 죽을걸. 연아는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 서러워 밤새 꺽꺽거리며 울었습니다. 꿈속에서 본 부모님의 인자한 얼굴은 온데간데였고 현실의 친정은 얼음장보다 차가웠습니다. 그때 벽 너머 안방에서 올케와 오라버니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 당장 연아 내쫓아요. 저 빨래 뭉치에서 벌레라도 나오면 어쩔 거야? 그래도 내 동생인데. 하루만 재워 보냅시다. 동생은 무슨 재물 한 푼 안 가져오고 냄새나는 빨래나 지고 온 게 무슨 동생이야? 내일 당장 안 내보내면 나 친정으로 가버릴 줄 알아요. 심씨의 악다구니에 연아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혈육보다 무서운 것이 재물이고 사랑보다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연아는 그제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연아는 어둠 속에서 시아버지가 했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친정내가 물이 맑다니 거기서 깨끗이 빨아오너라. 설잠이 들었을 무렵 연아의 귓가에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연아야, 연아야, 일어나거라. 나직하고 엄한 하지만 어딘가 온기가 느껴지는 시아버지 최노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연아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어두컴컴한 헛간이었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생생하게 맴돌았습니다. 지금 당장 냇가로 가거라. 동이 트기 전에 그 빨래를 풀어보아라. 연아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시아버지의 명이 마치 눈앞에서 내리는 서리처럼 엄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연아는 조심스럽게 빨래 뭉치를 짊어지고 헛간을 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잠든 시간 달빛만이 연아의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친정 마을 냇가에 도착하자 얼음 밑으로 흐르는 물소리가 유난히 맑게 들렸습니다. 아버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빨래를 다 빨고 나면 제 마음의 짐도 씻길까요? 연아는 냇가 바위 위에 보따리를 올려두었습니다. 지독한 악취가 다시 진동했지만 연아는 이번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부모에게 화가 미칠 것이라며 경고했던 그 보따리의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떨려 매듭이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매듭이 풀리는 순간 연아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무엇이 튀어나올지, 어떤 추악한 것이 들어있을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연아는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더러운 겉옷을 한꺼풀 걷어내자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누런 옷가지들 사이사이에 정교하게 바느질된 주머니들이 보였습니다. 연아가 그 주머니 하나를 뜯어내자 묵직한 황금 덩어리와 눈부신 은박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다 뭐야? 금이잖아.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빨래 뭉치 가장 깊숙한 곳에는 수백 냥은 좋게 되어 보이는 엽전 꾸러미가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3년 동안 묵혀두었다는 더러운 옷들은 사실 황금을 숨기기 위한 껍데기였던 것입니다. 악취의 정체는 시아버지가 일부러 발라둔 썩은 간장과 오물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이고 도적들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하려는 노인의 치밀한 지혜였습니다. 연하는 황금을 손에 쥐고 냇가에서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제가 그것도 모르고 아버님을 원망했습니다. 더러운 빨래를 지고 산길을 구르며 느꼈던 그 고통은 사실 이 엄청난 복을 담기 위한 그릇을 키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에게 단순한 재물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재물을 지키는 법, 그리고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는 해안을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연화의 눈물에 씻겨 내려간 것은 시아버지의 옷가지가 아니라 연화의 좁았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본 연화는 황급히 보물을 다시 감췄습니다. 이제 친정 식구들에게 이 보물을 어떻게 보여줄지 연화의 머릿속엔 시아버지의 가르침이 번뜩이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연화는 헛간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따리를 품에 꼭 안은 채 시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차분히 때를 기다렸습니다. 예, 연아야. 아직도 안 나갔니? 해가 지기 전에 어서 보따리 싸서 가라니까. 옳게 심씨가 헛간 문을 거칠게 발로 차며 들어왔습니다. 연아는 말없이 보따리 틈새로 황금 덩어리 하나가 살짝 보이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심씨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어머나. 아, 아가씨? 저기, 그게 뭐예요? 방금 노란 거. 그게 혹시 금이에요? 심씨의 목소리가 단숨에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아, 이건 말씀이세요? 시아버님이 친정 부모님 약값 하라고 몰래 숨겨주신 건데 냄새난다고 버리라 하셔서 그냥 가지고 가려던 참이에요. 연하는 짐짓 모르는 척 보따리를 다시 여몄습니다. 그러자 심씨가 연하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아가씨, 제가 잠시 노망이 났었나 봐요. 어쩜 좋아, 냄새는 무슨 냄새. 이건 하늘이 내린 향기지. 심씨는 당장 안방으로 달려가 남편 강석을 불러왔습니다. 여보, 여보, 빨리 나와봐요. 연하가 금덩이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방금 전까지 문전박대하던 오라버니 강석도 버선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연하야, 아니 이게 다 무엇이냐? 정말 금이냐? 연하는 두 사람의 탐욕스러운 눈빛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아버지가 왜 이 보물을 더러운 옷가지 속에 숨기라 하셨는지 이제야 그 깊은 뜻을 알 것 같았습니다. 오라버니, 올케 언니, 제가 냄새나서 방에도 못 들어간다면서요? 아이고 아가씨,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어서 안방으로 드세요. 뜨끈한 숭늉이랑 고기 반찬 내올 테니 어서요. 심씨는 연하의 더러운 손을 자기 치마폭으로 닦으며 아첨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안방 상다리가 부러질 듯 차려진 밥상 앞에서 연하는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올케 심씨는 연하의 입에 고기 반찬을 넣어주지 못해 안달이 난 모습이었습니다. 아가씨, 이것 좀 드셔보세요. 제가 새벽부터 준비한 거예요. 아가씨 오신다고 얼마나 설렜는지 몰라요. 불과 몇 시간 전 외양간으로 쫓아내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하는 보따리에서 엽전 몇 구러미를 꺼내 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이건 아버님 약값으로 드릴 것이고 이건 오라버니 논이라도 한마지기 사시라고 가져온 거예요. 강석과 심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아이고 연하야, 역시 내 동생밖에 없구나. 아가씨, 어쩜 마음씨도 비단결 같으셔라. 제가 아가씨 발을 닦아드려야겠어요.
연하는 차갑게 그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오라버니, 제가 이 금덩이를 다 팔아서 이 집에 기둥이라도 세워드리면 저 여기서 평생 살게 해주실 건가요? 연하의 물음에 두 사람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재물에 눈이 먼 심씨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그럼요. 아가씨가 이 집 주인이지요. 저기 안방도 내어드릴게요. 연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주신 이 금은 축복인 동시에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칼날이었습니다. 자신을 반긴 것은 핏줄이 아니라 금덩이였다는 사실에 연하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재물 앞에 무릎 꿇는 인간의 나약함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연하는 시아버지가 계신 그 무뚝뚝하지만 정직한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그곳엔 구린내 나는 빨래는 있었어도 구린내 나는 속마음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빨래 뭉치 가장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시아버지 최노인이 거친 필체로 써내려간 짧은 편지였습니다. 연하야, 이 편지를 볼 때쯤이면 내가 사람의 참모습을 보았겠구나. 연하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비단 옷을 입으면 존경하고 누더기를 입으면 멸시한다. 하지만 옷 속에 감춰진 마음은 변하지 않는 법이다. 편지 속의 글귀가 연하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불러 모으지만 그 재물이 사라지면 사람도 떠난다. 너를 진정으로 아끼는 이는 내 손에 금이 들려 있을 때가 아니라 내 등에 짐이 들려 있을 때 곁을 지키는 사람이다. 연하는 편지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연하에게 금을 주어 친정을 돕게 하면서도 동시에 친정 식구들의 본성을 보게 하여 연하가 상처받지 않도록 미리 마음의 방패를 만들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다 알고 계셨군요. 연하는 시아버지가 자신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무뚝뚝한 질책도 무거운 빨래 뭉치도 모두 며느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한 사랑의 채찍이었습니다. 연하는 편지를 다시 잘 접어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황금이 아니라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시아버지의 따뜻한 등불이었습니다. 연하는 결심했습니다. 이 재물의 일부는 병든 아버지의 약값으로 남겨두되 나머지는 모두 가지고 다시 돌아가기로 말입니다. 욕심에 눈먼 친정 식구들에게 이 보물을 다 맡겼다가는 집안이 풍비박산 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아가씨, 벌써 가시게요? 며칠 더 묵었다 가시지 않고. 옳게 심씨가 연하의 옷소매를 붙잡으며 아쉬운 척 연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연하가 짊어진 보따리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약값은 충분히 드렸으니 저는 이제 제 집으로 가야겠습니다. 시아버님이 기다리시거든요. 연하의 단호한 태도에 강석이 당황하며 앞을 막아섰습니다. 연하야, 그래도 이 많은 짐을 혼자 들고 가기 위험하지 않겠느냐? 내가 좀 보태주마. 강석의 손이 보따리에 닿으려 하자 연하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아니요, 오라버니. 이 짐은 제가 지고 가야 할 제 몫의 삶입니다. 오라버니는 아버님이나 잘 봉양하세요. 연하는 대문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심씨가 아가씨, 금덩이 조금만 더 놓고 가요. 라고 소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물을 향한 그들의 집착 섞인 목소리가 멀어질수록 연하의 발걸음은 가벼워졌습니다. 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웠던 빨래 뭉치가 갈 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하는 다시 험한 고갯길을 올랐습니다. 눈발이 날리고 바람이 불었지만 이제 연하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품속에 있는 시아버지의 편지가 난로처럼
가슴을 데워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세요, 아버님. 며느리 연아가 갑니다. 연아는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산길을 쉼없이 달렸습니다. 진정한 효가 무엇인지,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친정이 아니라 자신을 믿고 큰 가르침을 준 시아버지의 품이 그녀의 진짜 고향이었습니다. 멀리 시댁 마을의 어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마을은 고요했지만 연화의 집 대문 앞에는 환한 불빛 하나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시아버지 최 노인이 낡은 초롱불을 들고 대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찬바람에 몸을 잔뜩 움츠린 채 그는 멀리 고갯길 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연화의 부름에 최 노인의 고개가 번쩍 들렸습니다. 연화는 달려가 시아버지의 발 앞에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못난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아버님의 깊은 뜻도 모르고 원망만 했던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연화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최 노인은 말없이 다가와 연화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오느라 고생했다. 빨래는 깨끗이 빨아왔느냐? 최 노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무뚝뚝했지만 그 끝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님. 제 마음속의 때까지 깨끗이 씻어왔습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최 노인은 연화의 등을 보며 나직하게 웃었습니다. 됐다. 그거면 됐다.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지만 내가 얻은 그 마음은 죽을 때까지 내 재산이 될 게다. 시아버지는 연화의 무거운 보찜을 대신 받아들었습니다. 들어가자. 숭늉 끓여 놓았다. 방도 뜨끈하게 지펴두었으니 어서 들어가 쉬거라. 연화는 시아버지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더러운 빨래 뭉치가 황금으로 변하고 무서운 시아버지가 자애로운 스승으로 변한 기적 같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날 밤 최 노인의 집 앞마당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고 따뜻한 달빛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빨래를 지고 갔던 며느리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마음을 지닌 안주인이 되어 그 집을 지켰습니다. 지혜로운 시아버지와 효심 깊은 며느리의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마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왔습니다. 재물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아주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와 함께 말입니다.